할렐루야. 한 주 동안 편안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한 주간 한국과 호주 선교 한호 130전 행사를 마치고 잘 돌아왔고, 저는 또 총회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호주 선교는 1889년 10월 2일, 10월이면 지금 날씨입니다. 10월 2일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 그 당시에 33살의 젊은이가 부산 땅을 밟게 됨으로써 호주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누나와 함께,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며칠을 보내면서 한 10일을 보낸 이후에 최초로 자기를 파송한 멜번 투락이라는 교회의 선교 편지를 일기 형식으로 보고한 게 이번에 국민일보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부산 오는 땅을 이렇게 편지에 보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금요일 아침이 돼서야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태양은 밝게 빛났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바다는 그야말로 평온했습니다. 40일을 걸려가지고 바다에 항해를 해서 멜본 항에서 시드니 항으로, 시드니 항에서 나가사키 항을 거쳐서 부산항에 이렇게 40일 거쳐서 온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면 10시간이면 가는데 40일 그 풍랑을 헤쳐서 온 겁니다. 이 편지는 자신을 파송해 준 빅토리아주 청년연합회 대표이자 투락교회 목사였던 어윙이라고 하는 목사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호주에서 발간되던 데일리 텔레그램이라는 신문에 1889년 12월 11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도 묘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은 벌거숭이였고 벌목된 지 오래된 소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란 작은 소나무들로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무르익어가는 벼와 진녹색 채소밭은 풍성한 시골 풍경을 느끼게 했고, 특별히 계곡을 따라 이어진 바다의 모습은 남부 이탈리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왔을 때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환영을 했고, 의료 선교사 헤론이 말을 타고 나와 영접해 주었고, 스크랜턴 부인도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 주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그야 선교의 의지를 밝혔는데, 우리는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라는 찬송이 들립니다. 저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라는 첫 번째 선교 보고서였습니다. 이분은 호주에서도 멜본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가로서 나가서도 아주 성공할 만큼 그 당시에 코필드 그래머라고 하는 중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8명의 학생을 모아가지고 중등가정을 가르쳤습니다. 멜본 대학에서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교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기는 그걸 거절하고 중등학교를 시작을 해서 한 6년, 7년 동안 코필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잡지를 통해 가지고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 역시 이 편지를 통해서 조선에 오는 겁니다. 이 선교 잡지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선교의 열정을 꿈을 꾸고 불태우고 있을 때, 멜본에 있는 튜락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될까? 튜락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이번에 갔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젊은 어윙이라고 하는 목사를 만났어.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이 먼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분이 주선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이 어윙이라는 목사님이 청년들 선교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청년들이 1달러, 3달러, 5달러를 벌어온 돈을 가지고 이 데이비스를 조선 땅에 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모아온 돈, 선교비를 가지고 데이비스가 조선 땅에 누이와 함께 오게 되는 겁니다. 뭐 큰 단체, 큰 교회가 아니고 청년들이 모은들 얼마나 모으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선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 와서 제가 좀 전에 편지한 것처럼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우고 혼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도 팔아보고 하니까 한국말이 어느 정도 통할 것 같아서 이분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서울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는 멀리 떨어진 부산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부산과 경남으로 가겠다고 지도를 그려놓고 지도를 공부하고 이제 단신으로 이렇게 과천을 지나서 공주를 지나서 하동을 지나고 진주를 지나서 마산을 지나 부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게 1890년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월이 날씨가 어떻죠? 지금도 날씨가 4월이면 꽃샘추위가 있고 여전히 찹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의 4월은 굉장히 추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봄비를 맞으면서 늦추위, 4월 추위에 시달리면서 그 몸은 세해졌고 폐렴과 천년들을 앓고 기진맥진해서 초랑의 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미 캐나다에 선교사로 와 있던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결이 돼서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그 선교 보고를 썼습니다. 데이비스를 만났을 때는 거의 운명할 정도로 몸이 약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했지만 밤새도록 치료했지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부산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부산에 온 지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초랑리에 있는 복병산에다가 이분을 외국인 무덤이 있는 곳에 안장을 했습니다. 1년 후에 그 형수와 그 가족들이 와서 데이비스의 무덤을 돌보고 가는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데이비스의 무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겁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부산 최초의 호주 선교사였던 데이비스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재개발되면서 그 지역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진 교회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산진 교회 마당에 헨리 데이비스의 추모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건 묘비가 아니고 추모비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네.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란체스카의 모국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란체스카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제가 지금 얘기한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하고 붙어있는 저 남극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가 고마운 것은 우리에게 선교사만 보내준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 가서도 인사를 했습니다만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전망의 위기에 우리나라가 지도에 사라질 위기가 있었을 때 유엔에서 파병을 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가 군대를 한국에 보냈어요. 참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군대가 400명이 전사당해 죽었습니다. 400명이나 우리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 죽은 아주 우리의 가까운 우방의 나라입니다. 너무 고마운 나라죠. 정말 영육간에 우리가 다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호주의 수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인연은 호주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어떤 외교 관계도 없을 때 호주의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한국과 우리 호주의 인연은 호주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한 인연의 근원을 밝혀주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한참 복음의 열정이 있고 선교 열정이 있을 때니까 그 근방에는 바누아투라든지 가까운 섬나라든지 여러 나라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 한 얘기가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호주 지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100년, 110년, 120년, 130년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한국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남겼다고 하는 일을 새겨질 때마다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진다. 우리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헨리 데이비스 이후에 131명이 들어왔습니다. 해방 이전에 75명, 해방 이후에 56명이 들어왔고
남자가 46명이고 여자가 85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더 여자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물론 평양에 가서 신학대학 교수를 했던 엥겔 목사도 있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맥란이라는 의사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부산을 거처로 본부로 삼고 부산, 통영, 진주, 마산, 거창 여기에 집을 설치해서 부산 경남 일대에 호주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호주 여권을 가지고 이북 땅에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와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4명의 선교사가 북한 땅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최초로 왔던 헨리 데이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 가면 제일 높은 4층에 헨리 데이비스 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념한 하루 만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코필드 그래머라고 하는 중등학교를 세웠습니다. 8명이 불과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학교의 고문관 여러 사람들이 저희들 환영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학교가 5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3,300명이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멜번에서는 최고로 가는 명문 기독교 사립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100% 대학을 다 간다는 거예요. 호주에 인재가 배출되는 요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데이비스라고 하는 설립자가 곳곳에 이렇게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곳곳에 우리 4층에 있는 그 학사모 쓴 사진이 다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가 떠나면서 자기 친구 목사에게 학교를 부탁했는데 그 2대 교장했던 사람도 걸려 있고, 다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분을 이제 재정을 지원을 했던 교회가 투락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헨리 데이비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청년들이 모금했는 돈을 가지고 보냈던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6개월 만에 183일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선교는 이제 끝이 났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시 여전도회를, 빅토리아 주의 여전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여전도회를 하면 선교 운동을 하게끔 격려해서 데이비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5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메카이 부부와 그리고 맨디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들을 부산에 보냈습니다. 메카이의 부인 사라 여사는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해 겨울에 부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맨디스라고 하는 이 처녀 선교사가 부산 진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맨디스가 어느 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한 서너 살 된 여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몇 살 된 애가 울고 있는데 집도 없고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버려진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시작한 것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고, 이 고아원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느냐, 일신 여학교가 되는 겁니다. 부산진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일신 여학교는 처음엔 고아원처럼 운영을 하다가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고, 결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지역의 3.1 운동의 최초의 진원지가 일신 여학교 여학생들이었습니다. 맨디스라고 하는 여자 처녀 선교사가 세웠던 고아원, 그것이 일신 여학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예. 호주 선교사들의 그 선교 신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다고요?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소외된 사람, 한센 병자들, 장애우들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호주 선교사의 특징은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자 선교사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혼의 여선교사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여선교 연합회에서는
사람들, 선교사 훈련받을 사람을, 의사를, 간호사를, 교사를 혹은 지도자를, 선교사 부인이 될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지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한국에 파송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여성교사들이 와보니까 너무나 한국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고 봉건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선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제일 먼저 여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통영, 거창, 마산 처음 여자 학교를 다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다 만들고 여자 학교를 만들었는데, 호주에서 오는 후원이 부족하면 남자 학교는 문 닫더라도 여자들은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경남에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를 양육했던 곳이 호주 여자 선교사들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1912년 호주 선교회는 매춘 여성들에게 자립과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야간학교와 산업부를 시작했고, 소녀들에게 재봉과 수혜를 가르쳐서 잘 만들어진 수혜품들은 멜본의 교회로 보내가지고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들이 120년 전에 만들었던 수혜품 봤는데 정말 너무 조잡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비싸게 사가지고 그 남는 수익금을 다시 한국에 선교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1922년부터 호주 선교사들은 공창 폐지 운동을 하고 여성들의 육체와 영혼을 돌보고 구제사역을 계속 전개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호주 선교사들은 낮은 곳을 섬겼습니다. 낮은 곳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섬긴다, 아주 소외된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전염병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전염병을 견디지 못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선교회에서 나중에 뭘 했느냐,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반드시 병원을 세우라. 먼저 병원을 세우라. 이래서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특별히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선교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비전센터에 가면 3층에 가면 3층 이름 뭐죠? 안 가봤는겨? 맥켄지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켄지 홀. 그 맥켄지 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임스 노블 맥켄지를 기념하는 홀로 제가 명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맥켄지 의사 선생님과 맥켄지 선교사와 그 두 따님을 사진 찍어놓은 그 내력을 간단하게 약수를 해놓았습니다. 이 노블 맥켄지는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던 해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이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버려져 있는 그 부모들조차도 버렸던 나한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한센 병자들을 39년을 섬겼습니다. 오륙도 근처에 그 당시에는 외곽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예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상예원 교회도 세우고 상예원이라는 나한 자들의 집단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39년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그 고름을 짜고 돌봐줬습니다. 이 맥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울릉도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개신교의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페리오를 타고 가도 3시간 걸려서 배멀미 나는데 그 울렁울렁 덜렁덜렁 하는 그런 걸 타고 가서 울릉도 가서 복음을 최초로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대단한 분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분들입니다. 이 맥켄지가 자기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멜본에 귀국했을 때 멜본에서는 너무도 귀한 사역을 했다고 칭송해 주면서 그를 주 총회장, 빅토리아 주 총회장으로 추대해 주었고, 그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저희 내외와 내가 가서 일부러 택시를 타고 포크나라는 공원묘지에 가서 헌화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 1년도 함께 갔어요. 그 무덤이 일반 이제 뭐 비석을 크게 세운 무덤도 그 안에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손바닥 한 2개 정도 될 만한 조그마한 그렇게 묘비만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묘비.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제임스 노블 맥켄지, Friend of Korean Lepers, 한국 나한 자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나한 자의 친구, 맥켄지의 묘다. 이렇게 조그마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자녀가 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딸 너희만 태어났는데 딸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한국에는 남자를 낳아야 됩니다. 남자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낳았는데 막내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기뻐했는데 이 아이가 몇 년 살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딸만 너희를 키워서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보내고 또 멜번에 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거기에 첫째 따님은 의사예요. 멜번에서 공부한 의사가 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둘째 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 평생도록 시집을 못 가니까 아버지 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맥켄지라는 이름이 바뀌어져야 시집을 가는 건데 헬렌 맥켄지, 이 말은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캐서린 맥켄지, 시집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매혜영, 매혜란, 매자매가 돼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섬기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와서 섬기는데 1952년도니까 6.25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어느 날 다리 밑에서 한 여성이 몸을 풀고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불결한 장소였어. 그래서 자기가 호주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데 불결한 장소에서 놓고 있다. 여러분 병원을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곳곳에서 자금을 모아와서 세운 병원이 부산 일신병원입니다. 일신병원을 그 일신 산부인과 처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미군 8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미군들이 사용하는 철르자 침대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산모를 눕히고 미역국을 끓여서 대접하면서 아이를 몸풀 수 있도록 수십 년을 그 자매가 의사로 간호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왔다 갔던 민보은이라는 바바라 마틴이라고 하는 그 여사도 의사가 돼서 헬렌이 잠시 호주의 안식년을 온 동안에 1년 동안만 네가 한국 가서 좀 나를 대신해서 산부인과 도와달라고 해서 1년만 하고 왔던 마바라 바틴 민보은이 29년을 의사로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수십 년 섬기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고국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낡은 가방 한 개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소유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따라 운영하시라고 그 비디오에 그렇게 나와 있고 다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조금만 하면 거기서 얻어먹고 붙어먹고 평생 살 걸 뜯어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떠났고 호주에 가서는 호주 국가가 제공하는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세 번째 따님, 제가 6년 전에 갔을 때 요양원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분을 모시고 집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고 맥켄지 묘소에 가서 헌화를 하고 왔고 그날 제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죽으면 여기에 묻힐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분이 돌아가서 거기에 묻혔더라고. 셋째 따님. 정말 이름 없이 우리 조선 땅을 한국 사람을 섬겨줬던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주교회는 지금 쇠락에 있습니다. 그 많은 건물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당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20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많은 교회가 과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정신, 미랄 정신, 낮아지는 정신, 하합하는 정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